자, 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을 보면,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가 있지. 이거는 기본 중에 상기본이지.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뭐가 있어? 현우야. 그렇지.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지. 근데 식물은 여기서 뭐가 붙어? 조직계가 더 붙고, 동물은 뭐가 붙어? 그렇지, 기관계가 더 붙는 거지. 가지고 세포의 정의가 뭐야?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우리는 세포라고 그래. 그 다음 조직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생명체지. 가지고 봐봐. 야,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했냐? 제일 처음에 봐봐. 우리가 생명체를 갖다가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지. 근데 처음부터 다세포 생물이 생긴 건 아니야. 제일 먼저 단세포 뭐가 생겼다? 원핵 생물이 생겼다. 어? 단세포 원핵 생물은 뭐가 있어? 남세균이 있지. 광합성하는.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생명체는 남세균이야. 말아주고 뭐가 생겼냐? 광합성 세균이 생기면서 그 단세포 원핵 생물인데 원시핵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DNA 같은 물질이 핵 속에 있지 않고 세포질에 핵을 제한 나머지 물질에 있어. 근데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된다? 단세포 뭐가 된다? 진핵생물이 됐다. 진핵생물은 뭐야? 진짜 핵을 갖고 있다.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핵막도 있고 여러 세포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뭘로 진화됐다 이게. 또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 이게 뭐야? 사람도 여기에 속하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야 된다. 옆에 나왔다. 봐봐. 단세포 생물하고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의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나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되는 생물로서 하등한 거지. 아메바, 집신벌레, 유골레나 같은 거. 다세포 생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개체를 이루고 생명활동을 하는 생물로서 사람, 토끼 같은 게 있지. 갖고 보자. 갖고 동물체의 구성 단계 보자. 동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의 구성 단계는 기관계가 더붙는다 있지. 그럼 보자. 자, 세포는 뭐 있어? 적혈구, 백혈구,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가 있고, 조직은 결합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같은 게 있고, 기관은 위, 폐, 심장, 콩팥 같은 게 있고, 기관계는 뭐가 있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개체가 있다. 이해됐지? 첫 번째 조직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으로 구분한다. 상피조직은 몸의 바깥이나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어 몸을 보호하거나 물질을 흡수 및 분해한다. 그리고 결합조직은 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결합하거나 지지한다. 하고 힘줄, 인대, 혈액, 뼈가 있지. 그리고 근육조직은 몸의 근육이나 기관을 갖다가 구성하여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거.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인데 이 중에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고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불수의근이라고 해. 그리고 신경조직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전한다. 즉 신경세포, 뉴런이 이를 지지하는 뉴런과 이를 지지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뇌, 심장, 콩팥, 간, 폐, 이자가 있고 기관계는 여러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구성되며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단계다. 소화계는 뭐 있어? 위, 간, 이자, 소장, 대장, 뭐 항문, 또 뭐 또 있어? 간, 쓸개, 이자도 있다. 왜? 선생님, 입식도, 위, 소장, 대장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니까 괜찮은데 왜 간, 이자, 쓸개는 들어가나요? 간에서 쓸개즙 만들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쓸개즙을 쓸개에 저장해. 그리고 이자는 뭐야?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다 분비하니까 걔도 소화기에 속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그래서 소화계는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를 하고 호흡계는 폐, 기관, 기관지로서 기체 교환하고 순환계는 심장, 혈관에 있어하고 영양소하고 산소,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한다. 그리고 배설계는 콩팥, 방광, 오줌관, 요도, 방광이 있어. 노폐물의 배설이고 배설은 뭐야? 야, 노폐물을 걸러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똥 싸게 안 파는 거야. 배출이야. 응? 그 다음 생식계는 정소, 난소, 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어하고 흥분의 전달, 기관의 작용 조절하고 생식계는 정소, 난소, 자궁이 있어가지고 생식세포 형성, 수정과 발생, 내분비계는 뇌하수체나 갑상생, 부신 등에서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를 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올라와서 29페이지에 보면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있다.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뭐가 있냐? 자, 봐라. 식물체는 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있어. 갖고 조직계가 하나 더 묻는 거고. 그럼 보자. 세포는 표피세포, 유세포, 여비육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물관세포, 체관세포가 있고 조직은 표피조직, 해면조직, 물관조직, 뭐 체관조직 그리고 조직계에는 봐봐. 입에는 봐라. 뭐가 있어? 표피세포. 표피세포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뭐가 있어? 책상 조직,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 굉장히 빽빽하게 있다. 울타리 조직. 그 다음 여기에 듬성듬성 있는 해면 조직이 있어. 봐봐. 여기가 표피 조직. 얘가 울타리 조직. 그리고 얘가 해면 조직. 그리고 입에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는 구멍이 있어. 이걸 기공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면 이때 봐봐. 여기에 그래가지고 공변세포를 형성해. 공변세포가 있어. 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는 다 엽록체가 갖고 있어. 갖고 엽록체에 의해서 여기에 엽록체가 있으니까 얘들이 광합성을 해. 입에서.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있다?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이 있어. 빽빽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면 조직, 공변세포 순이야. 가지고 표피 조직계가 있고 기본 조직계. 얘들은 다 얘들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은 어디서 속하니? 기본 조직계에 속해. 그리고 또 뭐 있어? 관다발 조직계도 있다. 그리고 조직계는 식물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기관을 구성하는데 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가 입이라는 기관을 결정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해바라기 같은 개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직은
자, 두 개로 난다. 조직은 뭘로 된다? 그게 야, 분열 조직과 뭘로 난다? 영구 조직으로 난다. 분열 조직은 뭐가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야. 어디 있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뭐 있어? 길이 생장한 것은 생장점이라고 있어. 뿌리 끝에. 그리고 부피 생장하는 것은 줄기에 보면 형성층이라고 있어. 이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 갖고 우리는 사람은 야, 그게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생장점이 온몸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가리만 성장하지 않고 팔만 자라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자라잖아. 근데 식물은 뭐다고? 생장점이 있지. 세포 분열하는 생장점이 정해져 있어. 뿌리 끝에 뭐 생장점이 있고 줄기에 형성층이 있어. 갖고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하고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한다. 봐봐. 조직은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 지에 따라 분열 조직과 뭘로 나뉜다? 영구 조직으로 구분한다.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 조직으로서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고, 영구 조직은 분열 조직으로 분화된 조직이야. 이게 분열 조직이 분화돼가지고 체세포 분해해갖고 된 조직을 영구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야 봐봐, 현우야, 선생님은 체세포 분열을 할까요 안 할까? 안 해. 이게 하긴 하는데 나는 이제 성장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해버려. 감기 상태에 있어버려. 그래갖고 전기 후기 말기로 안 진행돼. 너는 아직까지 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상처 났을 때 재생은 되겠지. 근데 성장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체세포 분열은 멈췄어 이제. 너는 아직까지 성장을 하니까 체세포 분열은 중요해.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영구 조직은 표피 조직, 유조 조직, 통도 조직이 있다. 옆에 봐라. 보충 자료 봐봐. 영구 조직의 구분은 표피 조직은 식물의 바깥의 표면을 덮는 조직이고, 표피세포, 뿌리털, 봉변세포 등으로 구성되고, 유조직은 광합성, 세포, 물질 저장 및 분비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 아까 지금 말한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유조직이다. 기본 조직이고, 통도 조직은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거, 물이 이동하는 거, 이동 통로고, 체과는 광합성 산물의 이동 통로고, 조직계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식물체만 있는 구성 단계지. 봐봐. 그래가지고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을 덮어서 식물 보호 및 수분 출입 조절하고,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 체관, 통도 조직과 형성층이 있는데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고 지지작용한다. 그리고 기본 조직계는 대부분의 아까 전에 말한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기본 조직이야. 그래갖고 등의 유조직이 광합성과 양분 저장하고 지지작용한다. 그리고 기관은 꽃과 열매와 같은 생식기관, 그리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이 영양분을 저장하는 영양기관이 있다.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배고프다. 넌 밥 먹었지? 왜 안 먹었어? 이따 안 먹을 거야? 전혀. 집 가서 먹을래 또? 엄마가 오늘 뭐 사오란 말 안 했어? 네.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질량비가 물단지 무액입니다.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거야. 어? 뭐 있어?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옆에 봐. 보충되어 보면 생명체의 구성 물질은 생명체는 주로 물과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틀리지. 물이 80% 이상이야.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지질, 그 다음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이다. 근데 선생님 탄수화물, 밥빵 제일 많이 처먹어. 근데 현호야 왜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어? 먹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해됐어? 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물과 무기염류는 뭐라 그래요? 무기물이라고 해요. 무기물은 뭐냐? 탄소를 포함 안 하고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야. 야 공기라든지 암석은 무기물이야. 근데 공기 성분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지만 공기이기 때문에 야 무기물로 봐. 근데 여기서 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유기물이라고 해. 탄소를 포함해. 그리고 생명체로부터 갖고 자 얘는 탄수화물이라고. 왜? 탄소가 중심 원소야. 이해됐지? 근데 그래서 내가 쌀도 선생님이 쌌잖아. 그러니까 유기물이야. 네 머리카락 유기물이야. 이런 된자 콩으로 만들었잖아. 유기물이야. 이해됐어? 근데 자 봐봐. 구성하는 원소는 봐라. 원소의 질량들은 봐라. 얘는 뭘로 돼 있어? 얘는 뭘로 돼 있어?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얘는 뭘로 돼 있어? 총. 응? 얘는 총. 얘는 뭘로 돼 있어? 총. 얘는 뭘로 돼 있어? 초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H2O잖아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H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가 제일 많나요? 아니야. 봐봐. 여기서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만 한 개당 질량비는 얼마야? 1대 16.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야 수소하고 산소의 전체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6. 몇 대 몇이야? 1대 8. 누가 제일 많네?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탄소. 왜? 탄소가 먹을 때는 다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잖아. 네.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 이런 수준이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단지는 주영양소라고 해요.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 바이타민을 부영양소라고 해요. 왜 그럴까? 둘 다 주영양소건 부영양소건 공통점이 있어. 뭐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근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주영양소. 에너지원이 아니면 뭐다? 부영양소야. 따라서 탄단지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뭐다? 주영양소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를 배우는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보자.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까지?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거야. 이해됐지?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뭐로 돼 있다? 초,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야. 주 에너지원이다. 자,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kcal. 그리고 단위체는 뭐다? 뭐가 모여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이야. 포도당. 포도당이 모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이 하나로 된 단당류도 있고, 당이 두 개가 뭉쳐서 된 이당류도 있고, 당이 여러 개 뭉쳐서 된 다당류도 있다. 이해됐냐? 그럼 보자. 첫 번째 잡아라.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되며 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는 주된 에너지로 쓰인다. 그래갖고 단당류는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이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야. 당이 하나야. 이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 결합한 형태의 탄수화물이다.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야. 이해됐지? 하고 단당류와 이당류는 야 물에도 잘 녹아. 그리고 단맛도 나. 근데 다당류는 물에도 안 녹고 단맛도 안 나. 그리고 다당류는 뭐 있냐? 당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단당류와 결합하여 긴 사슬 형태의 탄수화물이다. 얘들은 단위체가 포도당으로 같아. 그러나 구조가 틀려갖고 조금씩 다른 거야. 그래갖고 첫 번째 봐봐. 뭐가 있냐? 자, 녹말은 식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에서의 에너지 저장 물질,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의 성분이다. 이해됐냐?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지질이 있어. 지질은 옛날에는 지방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지질이라 그러네. 얘도 CHO야. 얘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야. 얘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그람당 칼로리가 높아. 9kcal. 그람당 9kcal잖아. 자, 봐봐. 그러면 야, 지질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 녹아? 안 녹겠지. 그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다. 성분이나 구조에 따라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다. 봐봐. 자, 얘들은 뭐로 나누냐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나눈다.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이야. 얘가 에너지원이야. 가지고 뭐로 돼 있냐? 얘는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붙어 있어. 근데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붙고 지방산 2개가 들어져.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모노글리세롤이라고 해.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붙어 있지. 모노글리세롤이거든. 이라고 해. 그리고 얘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우리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추하고 단백질로 돼 있어. 근데 얘는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어 있어. 근데 글리세롤도 물하고 안 친하고 지방산도 물하고 안 친해. 근데 글리세롤에 인산이 붙으면서 얘는 뭘로 바뀌어? 친수성으로 바뀌어. 그리고 지방산은 그대로 소수성이야. 갖고 얘를 물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물하고 친한 부분은 바깥으로 가고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가고 인지질, 이중축이 되는 거야. 갖고 세포막의 주성분이 되는 거야. 야, 스테로이드는 뭐야?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지만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성호르몬 또는
부신 거친 호르몬 방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있어. 가지고 이게 운동선수한테는 불법이 아닌 거야. 어? 어제 갖고 몇 시 왔어 이 새끼들아? 그제 일요일 나가고. 일요일이야? 너는 괜찮은데 이 태우 새끼 저 미친 새끼다. 몇 시야? 10시. 재미없었구나? 너희들 빨리 온 거 보니까. 네. 재미가 없었지? 재밌었어요. 거짓말 치고 근데 있어. 경기가 한 7시 반인가 그때 끝났어요. 빨리 끝났네? 졸라. 어? 한 8시쯤 그때 끝나고. 자, 그래가지고 야 옛날에 맥과이어나 MLB에서 세미 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얘들이 막 기존에는 50개 치다가 홈런을 1년에 7, 80개 쳐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때를 약물의 시대. 왜냐면 이 새끼들이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위에 호르몬을 많이 넣어 근육을 졸라 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홈런을 뻥뻥 쳐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기록을 인정 안 해주고 이게 MLB에서 약물의 시대가 있어.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해됐어? 네. 여자가 남성호르몬 먹으면 가까이 이렇게 커져버리잖아.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봐라. 스테로이드는 봐라.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가 연결된 구조다. 성호르몬이라 부신 거칠 호르몬의 구성성분이다. 스테로이드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한다. 이해됐지? 하고 이야기가 설명을 다 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세 번째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은 이제 생명체의 주성분이고 생명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활동에 관여한다. 얘는 뭐야? 촌수야, 촌수. 원래는 CHON 그리고 뭐또 간혹은 섞어, 황도 섞어, 하고 얘도 에너지원인데 그람당 4kg. 그리고 단위체는 뭐 있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해? 펩타이드 결합을 해. 펩타이드 결합.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한 아미노산에서 수소가 빠져나와. 또 하나 아미노산에서 OH가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오면서 탈수축화 반응에서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근데 아미노산은 야 중심 원소가 탄소야. 그리고 결합선이 4개인데 한쪽은 NH2 아미노기가 붙어 있어. 얘를 아미노기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COOH인 카복실기가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뭐야? 야, 벼사슬이라고 해. 벼사슬이라고 해. 근데 아미노산들이 벼사슬 빼고는 다 같아. 즉 벼사슬에 H가 달라붙느냐 CH3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되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 벼사슬이 20여 종이 있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도 20여 종이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봐라. 단백질을 봐라. 단백질의 형성은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이때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가지고 항분 카복실기에서 OH가 빠져나오고 아미노기에서 H가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때 30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꼬이거나 접혀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서 단백질이 된다. 따라서 아미노산의 수, 종류, 배열에 따라 입체 구조가 결정되며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아미노산의 구조 봐봐. 아미노산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결사슬이 연결되어 있는데 결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아미노 종류는 20여 종이 있다. 위로 올라와 31페이지 제일 위에 봐. 펩타이드 결합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그리고 2차 구조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나선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히는 거. 3차 구조는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접혀서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4차 구조는 3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구조다. 그리고 단백질은 1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며 어떤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이 모여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 4개, 즉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야. 근데 얘는 알파사슬 2개, 폴리펩타이드 2개, 베타사슬 2개, 그리고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해. 라고 산소 운반 기능이 결정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이 있다. 단백질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한다. 뭐 봐봐. 뼈, 근육, 힘줄, 피부, 손톱,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고 그리고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물질 대사 조절하지.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생리작용 조절한다. 그리고 자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 담당한다. 항체의 성분이야. 그리고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난다. 뭐에 있어 옆에? 뭐? 온도하고 pH에 있어. 온도는 봐. 적정 온도가 있어. 반응 속도인데 저온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체온 범위인 36.5도에서 활성화가 잘 돼. 그리고 40도를 넘어서죠.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려. 원래대로 안 되려. 그리고 pH에 따라 또 적정 pH가 아니지. 그러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갖고 작용을 못해. 그래서 단백질은 온도하고 pH 영향을 받는다. 이해됐지? 이해됐냐? 좀 쉬어? 쉬고 있어? 핵산은 DNA와 RNA 같은 유전 물질이야. DNA, RNA 같은 유전 물질로서 자, 단위체는 뭐야? 뉴클레오 타이드다. 뉴클레오 타이드인데 얘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들어있다? 염기가 1대 1로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DNA 같은 경우는 봐라.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산하고 당은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에 또 당하고 인산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야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했다 해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이 가닥을 근데 DNA는 이 가닥이 두 가닥이야. 이중나선이야. 그래갖고 또 여기도 인산, 당, 염기가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결합되는 거야. 가지고 DNA는 이중나선이다. 이중나선. 이해됐냐? 근데 이때 이 인산하고 당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산 당골격이다. 그럼 뭐만 변하냐? 여기에 있는 염기만 달라지는 거야. 염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염기의 수소결합인데 얘들은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인산하고 당은 공유결합하고 있다. 근데 염기끼리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상보적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상보적 수소결합은 뭐냐?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야 돼? 타임인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야 돼. 그리고 이걸 상보적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데닌하고 타임인은 이중 수소결합,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삼중 수소결합이야. 그러면 이 결합 중에서 누가 더 세다? 공유결합하고 수소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이 더 세. 그러니까 여기는 안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져. 그래갖고 RNA가 DNA 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제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 염기 서열에 따라 염기 서열에 뭐가 저장돼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이해되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야 수소결합이 2중하고 3중이 있다 보니까 힘이 결합력이 틀리기 때문에 휘어져 버려. 갖고 2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 자 봐라.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 및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DNA고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하는 건 RNA다. 그리고 핵산의 구성은 봐라.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그럼 보자.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가 있다. DNA는 뭐야? 디옥시리보스 핵산이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중 나선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쪽 가닥의 염기와 다른 쪽 가닥의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당은 틀려. 옆에 봐라.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봐라.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리보소에서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빠지면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DNA 당이 디옥시리보스이기 때문에 DNA인 거야. 그리고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D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의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RNA는 리보스 핵산이야. 단일 가닥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당은 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야. 얘가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봐봐. 옆에 염기의 분류에는 퓨린 계열하고 퓨린 계열은 아데닌, 구아닌이 있고 얘들은 당이 두 개다. 피리미딘 계열은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인데 당이 하나야.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물이 제일 많지. 80% 이상이다. 물은 봐봐.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체액의 구성 성분, 혈액 것들 다 몸에 있는 액체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물 분자의 구조는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극성을 띠는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수소 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물은 비열과 기한이 높아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 화학의 반응에 매개체가 되어 물질 대사가 온난화하도록 일어나도록 한다. 그리고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적용하고 양분, 산소, 노폐물을 운반한다. 네. 잠깐만 내가 문제를 줄게. 이제 수능 특강을 줄게. 응? 수능 특강 없지 지금? 선생님 줄게. 복사해갖고 이걸 풀면 돼 이제. 너 문제 안 풀었지? 네. 대부분 안 풀었지? 어떤 거기 완전있는 거. 4부터. 가져올게. 자, 봐봐 또. 이제 몇 페이지를 펴냐? 자, 세포 연구 방법 해봐. 세포 연구 방법. 세포 연구 방법 보자. 세포 연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그게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 세포 분해법 또는 자기 방사법이 있다. 응?
뭐가 있냐면 세포 연구가 보면은 제일 먼저 현미경입니다. 자, 현우야, 네. 저기 뭐냐,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 중에서 누가 먼저 발견됐고 누가 나중에 발견됐을까? 세균이. 왜? 세균은 크기가 커. 그래가지고 광학 현미경 있지.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해. 근데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적어. 그러다 보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전자 현미경이 나온 다음에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늦게 발견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갖다가 관찰하는데, 봐봐. 자,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의 구조를 관찰했어. 근데 현미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무슨 현미경, 무슨 현미경? 광학 현미경하고 뭐가 있어? 그렇지.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이 있어. 근데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두 점을 두 점으로 구분하는 능력을 갖다가 해상력이라고 그러거든. 분해능이라고 그러거든. 두 점을 두 점으로 나눠 볼 수 있는 거.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자세한 상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 해상도로 따지지 뭐 100 곱하기 몇백 곱하기 몇백 그런 식으로 몇천 그게 곱하기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해상도가 할수록 이게 뭐 천만 하소가 해상도를 말하는 거야. 거의. 이해됐어? 이게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야. 하고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 봐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하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마이크로 단위까지만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포 전체는 볼 수 있어. 봐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렌즈를 이용하지. 갖고 물체 쪽에 있으면 대물 렌즈, 눈 쪽에 있으면 저반 렌즈를 하는데, 대물 렌즈는 빛을 갖다가 굴절시켜야 하고 상을 맺히게. 그다음 이 상을 저반 렌즈가 확대를 시켜갖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해.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는 관찰 결과 세포의 모양, 길이, 핵, 염색체, 염록체 등은 관찰이 돼. 근데 전자현미경보다는 배율과 해상력이 낮다. 그래갖고 세포 소기관은 관찰할 수가 없어. 이게 얘는 세포의 전체적인 건 보이는데 세포 소기관은 보여 안 보여? 관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단점이 살아있는 세포만 관찰해. 이해됐어? 그러다가 이제 전자현미경이 나왔어. 전자현미경은 뭘 이용한 거야? 전자를 이용해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어. 전자현미경은 투가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전자를 갖다가 스캐너처럼 쏴버리는 거야. 갖고 이걸 금속 시료를 갖다가 금속으로 코팅을 해. 그러면 전자가 튕겨 나온단 말이야. 그 튕겨 나온 전자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이제 영상으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이해됐어? 근데 투가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갖다 시료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 그 다음에 템이야. 터널링이나 트랜스미션이라고 투과한다. 뚫어버릴 거야.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안에. 그래가지고 봐봐. 그럼 보자.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볼 수 있어.
나노미터다. 어?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선. 10선까지 보고 있어. 얘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근데 투과전자의 미경은 전자선을 C로의 얇은 단면에 투과하여 화면에 C로의 단면에 영상을 갖다가 형광 스크린으로 관찰하는 거야. 근데 주사전자의 미경은 전자선을 금속으로 코팅한 시료 표면에 주사하여 화면에 시료 표면에 입체적 영상. 얘는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거야. 그래갖고 둘 다 세포와 세포 소기관의 미세 구조를 관찰한다. 야, 그래가지고 봐봐, 세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그리고 주사전자 미경은 야, 세포의 표면이나 외부 형태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그래가지고 주사전자의 미경은 입체적인 영상을 연구하는 데 되고, 이 투과전자의 미경은 단면을 본단 말이야. 그래갖고 세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투과전자의 미경, 세포의 표면이나 외부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3차원적으로 연구하는 건 주사전자의 미경이야. 둘 다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는다. 이해됐냐? 그리고 옆에 광학현미경은 뭐가 있냐? 자, 일반 광학현미경 외에 위상차현미경과 형광현미경이 있다. 그런 것만 알아두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 현미경에 해상력이 있다. 해상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점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며, 해상력이 높을수록 상위 선명해가 보인다. 그래서 각 현미경의 해상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이 0.2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투과전자 현미경이 0.0002 마이크로미터. 야, 주사전자 현미경이 0.005 마이크로미터. 봐라.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짧을수록 투과전자 현미경이 더 자세히 보지. 이해됐냐? 그리고 옆에 세포의 크기와 현미경의 관찰범위 봐봐. 야, 사람의 신경세포는 거의 10cm에서 2m야. 개구리 알이 1mm 가깝고, 집신벌레가 100마이크로미터야. 그러다 보니까 집신벌레까지는 우리가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어. 그리고 집신벌레, 그 다음 양파세포, 그 다음 적혈구까지는 뭘로 관찰할 수 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야, 거의 1마이크로미터 가까이 되는 대장균부터는 관찰할 수가 없어. 이렇게 광학현미경으로는 어디까지 관찰 가능하냐? 적혈구까지는 관찰 가능하네. 이해됐지? 대장균까지도 관찰 가능하네. 그러잖아. 그리고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 생물 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 다양하다. 맨눈으로 관찰했을 만큼 크기가 큰 세포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현미경을 사용해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다. 세포 수준에서의 생명체 연구는 현미경 발명 이후에 발전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세포 분해법을 보자. 분해법은 뭐냐? 근데 넘겨봐. 여기 38페이지 보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세포의 길이 측정. 네. 길이 측정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럼 보면 여기는 배웠냐? 네. 진도도 나오고 있어. 세포막 나갔어? 네, 나갔어. 알았어. 뭐 38페이지 봐봐. 세포의 길이 측정 방법. 다음과 같이 다음 과정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의 길이를 측정한 후 세포의 길이를 측정한다.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 세포의 길이 측정하기. 자, 저반 렌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재물대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올려놓는다.
맞고 현미경의 배열을 100배로 맞추고 눈금이 선명히 보이도록 초점을 조절한다. 그리고 저방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평행하게 맞춘다. 그 다음 저방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겹친 두 지점 사이에 눈금의 칸수를 각각 세고 다음 공식에 따라 저방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야. 그리고 저방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의 길이는 대물 마이크로의 미터의 눈금 한 칸은 10 마이크로미터야. 근데 저방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 길이는 뭐분의 뭐야? 저방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칸수에다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칸수를 곱하고 100을 합니다. 자, 그림 봐봐. 자, 몇 개냐? 자, 봐봐. 그래가지고, 봐라. 자, 그랬더니, 그 밑에 봐봐. 눈금이 겹쳐진 1번, 겹쳐진 두 지점 사이의 대물 마이크로 눈금의 칸수는, 봐봐. 대물 마이크로는 몇 칸이냐? 겹쳐진 게. 빨간색하고 빨간색 사이가 3칸이지. 그리고 얘는 저반은 뭐야? 5칸이지. 그럼 뭐 5분의 3이야. 그럼 얼마야? 곱하기 100이지. 아니 10이지. 10이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5분의 3, 6 마이크로미터네.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가. 근데 봐라. 거기에 봐봐. 야, 하나가 얼마냐? 세포, 양파의 표피세포 쟀을 때 몇 칸이야?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몇 칸이야? 22칸이다. 응? 22칸이야. 그러다 보니까 6 곱하기 6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따라서 세포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6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몇 칸이야? 22칸이지. 그러니까 132 마이크로미터.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밑에 봐봐. 야, 밑에 Q1에 봐봐. 눈금 일치가 몇 칸이니? 야,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야, 밑에 B가 대물이지. A가 뭐야? 저반이야. 야, 눈금이 한 칸이 긴 게 대물이고 좁은 게 뭐다? 그렇지. 그러면 눈금이 20칸하고 이 20칸하고 얼마하고 같는 거야? 여기 30에 40이니까 40칸하고 같는 거지. 그러면 야, 40분의 20이니까 10을 곱하면 얼마야? 5 마이크로미터지. 그리고 야, 몇 칸하고 같냐? 20칸하고 같지. 따라서 5 곱하기 20칸이니까 얼마야? 100 마이크로미터지.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간단하지? 할 수 있지? 넘겨. 다시 앞으로 넘어와. 갖고 이제 두 번째 세포 연구 방법에 세포 분해법이 있어. 세포 분해법. 야, 거기 세포의 길이 구하는 거 학교에서 확실해야 돼? 네. 금방 했던 거. 네. 학교에서 자세히 해줬어? 안 했어? 네 생물 선생님은 건설건설 나가구나. 그래?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시험 문제인데.
그게 그렇지. 낼 게 없어. 자, 세포 분해법은 뭐냐? 세포의 내에 구성 물질이나 세포 소기관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 세포 내에 구성 물질이나 세포 소기관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세포나 조직의 균질기로 균질기 같은 게 뭐냐면 이걸 부시는 기계예요. 세포나 조직을 균질기로 부숴 만든 세포 파쇄액을 어디?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되는 원심 분리기에 넣고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하여 회전시키면 세포 소기관이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라앉는다. 옆에 나왔지. 원심 분리기가 시험관 같은 데를 갖다가 이걸 원심 분리기는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용액 내에 물질을 침전시켜 분리하는 기구다. 하고 이걸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넣고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회전시키면 세포 소기관이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보자. 첫 번째, 느린 회전 속도에서는 비교적 크고 무거운 핵이 가라앉고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 점차 작은 세포 소기관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야, 이거 세포 소기관이 가라앉는 순서는 중요하다. 그 동물 세포에서는 어디? 제일 무거운 놈 누가 가라앉아? 핵,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세포막과 내부 막조각, 특히나 소포체 같은 거, 그 다음 리보솜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세포벽이 제거된 식물 세포는 핵,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과 내부 막조각, 리보솜. 즉 엽록체는 누구만 있어? 식물 세포만 있지.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보다 무겁네. 이해됐지? 근데 이때 주의점도 있어. 자, 첫 번째, 균질기로 세포를 갖다가 쪼개기 위해서 근데 균질기로 쪼개다 보면 마찰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막고 세포 파괴 시 나오는 가수분해 요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뭘 넣어야 돼? 얼음을 넣어야 돼. 선생님, 가수분해 요소가 뭐야? 물이 첨가돼가지고 분해하는 요소야. 그러니까 이 균질기로 할 때 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고 가수분해 요소가 변성될 수 있으니까 효소도 뭐로 돼 있냐? 단백질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얼음에다 집어넣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그리고 세포 소기관의 모양 유지하기 위해 세포와 삼투압이 같은 설탕 용액에 에서 세포를 등장해. 세포하고 그 액체하고 농도가 같은. 그러면 세포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등장에 의해가지고 균질기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 등장액도 넣고 얼음도 넣어줘야 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했더니 천지를 10분 동안 줬더니 제일 먼저 제일 무거운 핵과 세포 찌꺼기가 침전된다. 그 다음 상층액의 원심 분리기 2만지로 20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침전됐어. 그리고 또 상층액을 원심 분리해갖고 8만지로에 60분 했더니 세포막과 내부막 조각이 침전됐어. 그리고 15만지하고 3시간 했더니 리보솜이 침전됐다. 자, 크기가 큰 세포 소기관이 침전된 후 남은 상층액을 더 빠른 속도로 오래 원심 분리하면 이전에 침전된 세포 소기관보다 크기가 작은 세포 소기관이 침전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옆에 봐라. 원심 분리기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원심 분리기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배율을 나타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천지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 천지. 야, 사람이 제일 많이 버텨보니까 10, 그 정도 버텨. 천지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포분해법은 특정 세포 소기관을 구조나 기능을 연구하기에 대량으로 얻을 때 이용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방사법이 있다. 자기방사법이 있는데 자기방사법은 뭐냐? 자기방사법은 이거야.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세포에 공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거다. 현재는 방사성 위험 때문에 대부분 방사성 동위원소를 뭘로 대체했다? 현각물질로. 야, 얘가 방사능이 나오잖아.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각물질로 추적한다. 여기서는 갖고 방사성 동위원소에 표시된 물질 위에 엑스선 필름을 넣는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해 검은색 점이 나타난다. 자기방사 사진은 방사성 동위원소에 표시된 물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옆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 중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자기방사법에는 H3, C14, P32, S35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주로 이용된다. 이용은 광합성 세포호흡 등에 의한 세포 내 물질의 이동 및 변환 과정을 알아보거나 세포 분열, 유전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C14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식물 세포에 주입하고 추적하면 광합성 과정과 생성물을 알 수 있다. 황35를 표시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하고 방사선을 방출한 세포 소기관을 조사하면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 및 이동, 분비되는 과정, 경로를 갖다가 볼 수 있다. 이게 자기방사법이야. 됐지? 오늘 여기까지 가?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했지? 오늘은? 네. 확실히? 가거라 해놓. 응? 빨리 좀 오고 이씨. 네. 빨리 좀 와라.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한 15분까지나 와. 10분까지는 와. 대들면. 알았지? 알았어? 네. 그래. 아유. 까버려. 어디 거요? 그 닫아버려. 그거 닫으면 돼. 그거 닫으면 돼. 야.